기생충이라고요? 10살 손자가 가져다 준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에 제 얼굴 사진과 함께 선명하게 찍힌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70년 인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돈 6억으로 산 집에서 새벽 5시부터 밤까지 종일 집안일을 하며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까지 대던 제가 그들에게는 그저 기생충이었던 겁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어머님은 정말 보물이세요. 라며 살갑게 굴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본 거죠.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진서, 통장 내역, 계약서 사본, 그리고 그들이 저를 치매로 몰아가려던 모든 흔적들을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기생충에서 제 삶을 되찾았는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서린의 목소리가 부엌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5시, 저는 벌써 된장찌개 냄비 앞에 서 있었죠. 그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끝을 올리는 그 특유의 억양이 귀를 찔렀어요. 저는 한미정입니다. 올해로 70이 되었죠. 2019년 저희 부부는 아들 도윤이 새 집을 마련한다고 해서 6억을 대줬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평생 모은 저축을 털어서요.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는데 집값 7억 중 대부분을 저희가 낸 셈이죠. 그런데 이사한 지 1년도 안 돼요. 2020년 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 가족과 이 집에 남게 되었어요. 사실상 제 집이나 다름없지만 그런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무 썰어 넣는 소리, 파 다지는 소리, 두부 자르는 소리. 이 소리들이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5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이렇게 안 해요, 어머니. 서린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은 분명 공손한데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리는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머님이라며 살갑게 부르던 그녀가 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는 이렇게 단단한 목소리로 말하곤 했죠. 서린은 냉장고를 열더니 시리얼 박스를 꺼냈습니다. 민호는 우유에 시리얼만 먹어도 충분해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요. 번거롭다. 그 단어가 가슴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죠. 저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부글거리던 찌개가 서서히 잠잠해졌어요. 알겠어. 그럼 시리얼 먹이면 되겠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서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만족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표정을 똑똑히 기억해뒀습니다. 말과 표정이 어긋나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아침 7시 손자 민호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10살 민호는 아직 천진난만했죠. 할머니, 된장찌개 냄새다. 민호가 신나서 외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밥상을 차렸어요. 서린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시리얼 박스를 다시 집어넣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시리얼 먹으라고 했는데 서린이 중얼거렸죠. 할머니 밥이 제일 좋아요. 민호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집에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생각이에요. 도윤은 이미 출근 준비로 바빴고 밥상 앞에 앉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엄마, 나 먼저 갈게요. 아들은 그렇게 인사만 하고 나갔죠. 오전 10시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1층 커뮤니티실에 모인 여자들은 저마다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았죠. 그런데 설인이 갑자기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정말 보물이에요. 아침마다 민호 챙겨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다른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설이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웃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녀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를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부녀회에서 너무 오래 계셨네요. 피곤하실 텐데 좀 쉬세요. 쉬라는 건지 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건지 애매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죠. 방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설인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우리 시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심해지는 것 같아. 아니, 아직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깜빡깜빡한다니. 저는 아무것도 잊은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너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문제였죠. 설인이 제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얼마나 다른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이었죠.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시장에서 새벽부터 장을 봐서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민호가 갈비를 먹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민호야, 천천히 먹어. 설인이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죠. 어머니, 이렇게 많이 하시면 힘드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괜찮아. 가족들 먹는 거 보는 게 내 낙인걸.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연세? 그 말이 또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른이 무슨 대단한 연세라고요. 저는 아직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만큼 건강했습니다. 병원에서도 5, 60대보다 건강하다고 했죠. 밤 9시 민호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옛날엔 어떻게 사셨어요? 할머니는 간호사였단다.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 돌봐주는 일을 했지. 우와, 멋있어요.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설인이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말했어요. 민호야, 할머니 방해하지 말고 숙제나 해. 괜찮아. 민호랑 이야기하는 게 즐거운걸.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설이는 민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죠.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층 아파트들 사이로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풍경을 함께 봤겠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이 큰 집에 4식구가 살지만 저는 혼자였어요. 설이는 거의 매일 친구들 만난다며 나가고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었죠.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설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잠깐 본 것뿐인데 그 내용이 제 눈에 들어왔죠.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신다. 제가 모심을 받는 존재였나요? 2019년에 이 집을 살 때 7억 중 6억을 저희 부부가 댔고 지금도 매달 개인연금이랑 국민연금으로 생활비 반은 내고 청소며 빨래며 밥이며 집안일은 다 제가 하는데 설이는 매일 카페다 문화센터다 돌아다니면서요. 그런데도 저는 그저 모셔야 할 짐이었나 봅니다. 다음 날 새벽 여전히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도마 위에서 탁탁 울렸어요. 물을 써는 소리, 팔을 다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토막내는 것처럼요. 또 이러고 계세요? 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은 더 날카로웠어요. 민우 아침 준비하려고 됐으니까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린이 제 손에서 칼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저는 물러났죠.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말과 표정이 다른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있어야 하는지, 그날 오후 간호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생 박영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자야, 언니 좀 답답해서. 왜? 무슨 일 있어? 영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요즘 상황을 이야기했죠. 말을 꺼내니 눈물이 났어요. 언니, 거기서 왜 그렇게 사니? 언니 돈으로 산 집에서.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 뭐가 그래? 언니를 존중하지 않는데? 영자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존중. 그래요. 저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해야겠다고요.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죠. 일기장을 펼치고 첫 줄을 썼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서리는 번거롭다고 했다. 펜을 놓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 사이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기로 했죠. 민호가 있으니까요. 그 아이만큼은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선택을 해야 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린과 도윤의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민호는 벌써 깊은 잠에 빠졌겠죠. 저만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파수꾼처럼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내게 이렇게 말했겠죠. 여보, 우리가 거의 다 사준 집인데 왜 눈치를 봐? 그래요. 7억 중 6억을 우리가 댄 집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걸까요? 새벽 3시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서린의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 그 요양원 상담 한번 알아봐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요양원이라니.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따질 수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천장의 무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무늬를 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무언가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저를 위한 삶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할머니, 엄마 전화 울려요. 민호가 거실에서 서린의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2020년 3월 22일 일요일 오후였어요. 서린이 외출한 줄 알고 물어볼 게 있어 전화를 걸었는데 거실에서 벨소리가 울린 거죠. 서린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폰이에요. 누가 전화하나 봐요. 민호가 휴대폰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직 전화 연결 중이었죠. 화면을 보려는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수신 화면에 기생충이라는 이름과 함께 제 얼굴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걸고 있는 전화가 서린의 휴대폰에 그렇게 표시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는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 세 글자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 휴대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호가 궁금한 듯 물었죠. 할머니, 왜 전화 끊었어요? 아, 잘못 걸었나 보다. 엄마 자고 있으니까 폰 다시 갖다 놔. 민호가 휴대폰을 들고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휴대폰에 기생충으로 저장해 놨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기생충? 제가 이 집에서 그런 존재였나요? 7억 중 6억을 대고 매달 연금으로 생활비 반을 내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제가 기생충이라니요. 그날 저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설인이 유독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평소엔 당연하다는 듯 제게 맡기던 설거지를 한다고 나선 거예요. 도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어머니가 매일 고생하시잖아. 설인이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까 그 전화 화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또 있을까요? 밤 10시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설인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설인은 화장실에 가고 없었죠.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후견인 제도 알아봤어? 치매 초기 증상 보이면 빨리 움직여야 해. 보낸 사람은 설인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치매라니. 저는 매일 일기를 쓰고 장부를 정리하고 민호 숙제도 봐주는데 무슨 치매라는 건지 분명 설인이 친정에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설인이 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일주일에 5번은 밖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필라테스, 카페, 문화센터, 백화점. 그녀의 일정은 늘 빽빽했죠. 반면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도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어쩐지 남 같았어요. 설인 편만 들고 저를 걱정한다면서도 정작 제 마음은 몰라주니까요. 너도 아침 먹고 가야지. 바빠서 그냥 갈게요. 설인이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라니. 제가 이 집의 파출부인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지키고 싶었거든요. 오전 11시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또 무슨 일 있어? 영자는 정말 제 마음을 잘 알아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제 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 후견인 제도 이야기까지요. 언니, 그거 완전 학대야. 당장 나와야 해. 영자가 화를 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민호가 있잖아. 그 아이는 날 진심으로 좋아해. 그래도 언니가 그런 대접받으며 살 이유는 없잖아. 영자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날부터 더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대화 내용까지 모두요. 며칠 후 우편함에서 이상한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요양시설 무료 상담, 치매 조기 진단 이벤트, 후견인 제도 안내. 평소엔 없던 광고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왔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설인과 도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깜빡하는 게 심해지는 것 같아.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가스 불 켜놓고 나가시더라고. 내가 늦게 발견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가스불을 켜놓고 나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설인이 전기장판 켜놓고 외출한 걸 제가 몇 번이나 껐는데 말이죠. 그럼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내가 알아볼게. 혹시 모르니까 대비는 해야지. 대비라니.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려는 거겠죠.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종합 검진을 받고 치매 검사까지 했죠.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습니다. 오히려 의사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70이신데 인지 능력이 50대 수준이세요. 정말 건강하십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2장 받아왔습니다. 하나는 집에, 하나는 영자에게 맡기려고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설인이 부녀의 사람들과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설인이 밝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저희가 차 준비했는데 같이 드실래요? 부녀의 아줌마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이고, 복도 많으시네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두시고. 맞아요. 요즘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그들의 말에 설인이 겸손한 척 웃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정말 보물 같은 분이에요. 보물. 아까 제 휴대폰에 찍힌 기생충이란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선 보물, 뒤에선 기생충. 이 얼마나 끔찍한 이중성인가요? 부녀의 사람들이 간 후 설인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하는 것 같았어요. 응, 엄마. 그 변호사 연락처 좀 줘. 후견인 제도 관련해서. 아니, 아직은 아닌데 미리 알아보려고. 제가 듣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놓고 하는 거였죠. 겁을 주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 신경을 건드리려는 건지.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2020년 3월 29일. 나는 기생충이 되었다. 내 이름은 한미정인데 이 집에서 나는 기생충이다. 하지만 기생충도 숙주를 떠나면 자유가 된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죠. 마치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민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비 와요. 그래, 비가 오는구나. 할머니는 비 좋아해요? 민호의 순수한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 씻어내는 것, 새로 시작하는 것. 응, 할머니는 비가 좋아. 비가 오고 나면 공기가 깨끗해지거든. 그럼 나도 비 좋아할래요. 민호가 제 옆에 앉아 창밖을 함께 봤습니다. 이 아이만 없었다면 진작 이 집을 떠났을 거예요. 하지만 민호가 있는 한 저는 조금 더 참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거실 탁자 위에 또 요양원 팸플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놓고 올려둔 거였죠. 프리미엄 실버타운, 품격 있는 노후, 전문 케어 서비스. 화려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지만 결국 저를 내보내려는 준비였습니다. 설인이 커피를 마시며 그 팸플릿을 넘겨봤어요. 제가 지나가자 일부러 큰 소리로 읽었죠. 와, 여기 시설 정말 좋네. 한 달에 300만 원이래. 1:1 케어도 되고. 300만 원. 제 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정말 저에게 그런 좋은 곳을 보내려고 할까요? 그들이 노리는 게 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겉으로는 비싼 곳을 보여주면서 실제론 싸구려 시설에 보내고 차액은 챙기려는 건 아닐까요? 제 연금으로 요양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면서도 정작 저는 열악한 곳에 처박아 두려는. 이 집은 제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의 퇴직금이 들어간 집인데
저를 내쫓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리는 매일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피부과며 성형외과를 다녔습니다. 도윤 월급으로는 감당 안 될 텐데 아마 제가 내는 생활비가 없으면 그런 생활도 못할 거예요. 점심 무렵 서린이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구들 만나고 올게요. 민호 학원 데려다 주는 것 좀 부탁드려요. 그래, 잘 다녀와. 서린이 나가고 나서 저는 그녀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화장대 위에 고가의 화장품들이 즐비했고 옷장엔 명품 가방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죠. 심지어 본인 방 청소도 제가 했으니까요. 민호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 요리사. 월 300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기생충 취급을 받고 있었죠. 그날 저녁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어. 나 일평생 건강 관리는 잘해왔잖아. 정말요? 서린이 말로는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던데. 저는 서린을 봤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피했죠. 내가 뭘 깜빡했니? 아, 그냥 사소한 거예요, 어머니. 서린이 얼버무렸지만 이미 도윤의 머릿속엔 제가 치매 촉이라는 생각이 심어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증거를 모으고 준비를 하고 때가 되면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요. 기생충이라 불린 제가 스스로 이름을 되찾을 때가 온 거예요. 제3장 균열의 씨앗.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2020년 4월 5일이었죠. 기생충 사건 이후 2주일이 지났지만 그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어요. 물 한 잔 마시고 돌아가려는데 식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마트 영수증, 그리고 백화점 명세서. 서린이 깜빡하고 치우지 않은 모양이었죠. 영수증들을 보니 제가 준 생활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식비는 기껏해야 5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합쳐도 50만 원이 안 되는데 백화점 명세서에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가서 통장과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하나 계산하기 시작했죠. 2019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을요. 먼저 2019년. 남편과 제가 이 집을 살 때 낸 돈이 6억이었습니다. 남편 퇴직금 3억, 제 평생 저축 2억 5천, 남편 생명보험 5천만 원을 합쳐서요. 7억짜리 아파트의 대부분을 저희가 된 거죠. 그 다음 생활비. 매달 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200만 원씩 서린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식비, 관리비, 공과금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절반도 안 쓰이고 있었어요. 1년이면 2,400만 원. 벌써 1년 넘게 그렇게 살았으니 3천만 원 가까이 줬겠네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하는 집안일의 가치는 계산에도 안 넣었잖아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청소, 빨래, 요리, 민호 돌봄. 가사도우미 월급이 200만 원은 넘는다는데 저는 공짜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이에 숫자를 적어가며 계산했습니다. 6억 더하기 3천만 원 더하기. 제가 이 집에 기여한 돈만 6억 3천만 원. 노동의 가치까지 더하면 7억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생충이라고 불리고 있었죠. 아침 6시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서린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친정엄마 오시는데 점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뭐 해줄까?
갈비찜이랑 잡채 좀. 아, 그리고 나물도요. 엄마가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설인의 친정어머니. 지난번 문자에서 후견인 제도를 물어본 바로 그 사람이었죠. 저를 치매로 몰아가는데 한몫하고 있는 사람을 대접하라니 속이 뒤틀렸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 설인의 친정어머니가 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저보다 몇 살 어렸죠.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집이 참 깨끗하네요. 설인이가 살림을 잘하나 봐요. 설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셔서. 도와준다. 제가 다 하는 걸 도와준다고 표현하는 거였어요. 설인의 친정어머니가 제게 말했죠. 어머님은 복이 많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사시잖아요. 복이 많다니요. 제 돈으로 산 집에서 제가 일하며 사는 게 복인가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설인의 친정어머니가 은근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연세가 있으시니 조심하셔야죠. 괜찮아요. 병원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래도 나이가 들면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미리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라는 건지 뻔했습니다. 설인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어요, 엄마.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습니다. 저를 빼고 제 미래를 논하고 있었죠. 오후에 설인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설인이 나간 틈을 타서 그녀 방을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메모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 300 마이너스 실제 100, 200 차익. 생활비 200 그대로 받기. 진명의 정리 필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제 연금 3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짜리 시설에 보내고 200만 원은 착복하려는 계획이었어요. 게다가 생활비 200만 원도 계속 받아내려고 하고 집 명의까지 정리하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휴대폰으로 그 메모를 사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녁 무렵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자야, 나 좀 만나자. 왜? 무슨 일 있어? 전화로는 길어. 내일 시간 돼? 다음 날 오전 영자를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찻집이었죠. 제가 그동안 모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통장 내역, 집 계약서, 오늘 찍은 메모 사진까지. 언니, 이거 완전 사기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영자가 흥분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먼저 움직일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지.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어요. 뇌 MRI, 인지능력 검사, 정신과 상담까지. 모든 결과를 문서로 받아 복사본을 여러 장 만들었죠. 그 다음은 재산 정리였습니다. 2019년직 구입 시 계약서, 송금 내역, 남편 보험금 수령 증명서,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어요. 원본은 은행 금고에, 사본은 영자에게 맡겼습니다. 며칠 후 우편함에 또 요양원 광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어요. 치매 어르신 전문 케어, 법적 후견인 상담 무료. 그날 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설인이 도윤과 속닥거렸습니다. 여보, 그 변호사 만나봤어. 후견인 제도 신청하려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대. 엄마가 동의하실까? 동의 안 해도 방법이 있대. 가족이 신청하면. 더 들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어요. 2020년 4월 12일. 나는 기생충이 아니다.
나는 이 집의 실질적 주인이다. 6억을 댄 투자자이고 매달 200만 원을 내는 생활비 부담자이며 무급으로 일하는 가사 노동자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쫓아내려 한다. 내 돈으로 내가 산 집에서. 그리고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다.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전북 고창의 작은 집을 알아보러요. 바다가 보이는 단독주택이었죠. 1억 1천만 원. 제 이름으로 된 저축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공기도 맑고. 부동산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노후에 살기 딱 좋죠. 노후. 그래요. 제 노후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기생충도 숙주를 떠나면 자유가 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기생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집의 뿌리였죠. 뿌리가 뽑혀나가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곧 알게 될 거예요. 진짜 기생충이 누구였는지를요. 언니, 검사는 꼭 언니가 고른 병원에서 받아. 서류는 언니가 직접 보관하고. 2020년 4월 20일 영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간호사 선배이기도 했던 영자는 이런 일을 많이 봐왔다고 했죠. 우리는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후견인 제도 신청하려면 의사소견서가 필요한데 가족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으면 불리할 수 있어. 언니가 먼저 움직여야 해. 영자의 조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들었어요.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는 절대 집에 두지 마. 은행 금고나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 알았어. 고마워, 영자야. 언니, 정말 그 집에서 나올 생각 없어? 영자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제 마음을 흔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준비를 더 해야 해. 다음 날 저는 제가 선택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건강검진을 받았죠. 뇌 MRI, 치매 선별 검사, 인지기능 평가까지. 의사 선생님은 결과를 보며 감탄했어요. 70이신데 정말 건강하시네요. 인지기능은 50대 수준이고 뇌도 아주 깨끗합니다. 선생님, 이 결과를 문서로 여러 장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장이요? 네, 3장 정도 필요해서요. 의사는 의아해했지만 제 요청대로 해줬습니다. 저는 한 장은 집에, 한 장은 은행 금고에, 한 장은 영자에게 맡기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행에 들렀습니다. 금고를 임대하고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을 넣었죠. 2019년 아파트 계약서, 송금 내역, 남편 보험금 수령증, 제가 낸 생활비 이체 기록. 모든 걸 복사해서 원본은 금고에, 사본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집에 들어서자 설인이 물었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더니 요즘은 제 외출을 체크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 다녀왔어.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설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 같았죠. 정기 검진 받으러 갔어. 건강하대. 실망한 표정이 설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고 방으로 들어갔죠. 며칠 후 저는 다시 부동산에 갔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전북 고창의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단독주택 1억 1천만 원이었죠. 계약금은 얼마 하실래요? 1천만 원 할게요. 제 통장에서 바로 이체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이 동네 많이 찾아요. 공기도 좋고 조용하고 노후 보내기 딱 좋죠? 네, 그래서 선택했어요. 계약서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제게도 갈 곳이 생긴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이요. 그 길로 서울 아파트 매도 상담도 받았습니다. 다른 부동산이었죠. 이 아파트면 지금 시세가 9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9억이요? 네,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매물이 별로 없어서요. 9억. 7억에 산 집이 2년 만에 9억이 됐다니. 제가 낸 6억을 생각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었죠. 매도하시려고요? 아직은 아니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계산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팔면 9억, 그중 제 몫은 최소 6억 이상. 고창 집값 1억 1천만 원을 빼도 5억 가까이 남습니다. 그 돈이면 충분히 여생을 보낼 수 있겠죠.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나중에 실버타운 같은데 가실 생각 있으세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요즘 좋은 곳이 많다고 해서요. 엄마 연금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제 연금을 언급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도윤이 제 연금 액수를 왜 알고 있을까요? 설인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친구 시어머니도 가셨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디 가셨는데? 제가 묻자 설인이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도윤이 설인을 도왔습니다. 엄마,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드려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해준다고요? 제가 이 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랑 같이 살아야 해요. 할머니 가면 안 돼요. 그래, 할머니는 민호랑 같이 있을 거야. 제가 민호 머리를 쓰다듬자 설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민호가 제 편인 게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어요. 밤 10시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설인과 도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변호사님이 뭐래?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걸로. 엄마가 정말 치매일까? 아니, 근데 요즘 깜빡하는 것도 많고, 어제도 가스 불 켜놓고 나가셨잖아. 맞아. 그리고 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늘었어.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아들이 없는 일을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가스불을 켜놓고 나간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럼 우리가 후견인 신청하면 엄마 통장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응.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 엄마 연금도 우리가 관리하면서 요양원비 내면 된대. 엄마가 낸 6억은 어떻게 하고? 그건 이미 집값에 들어간 거니까. 이 집은 우리 명의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낸 6억을 그렇게 쉽게 무시하다니요.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매일 쓰던 일기장 외에 별도의 수첩을 만들었어요. 날짜별로 설인과 도윤의 언행을 자세히 기록했죠. 2020년 4월 28일 설인과 도윤 대화 엿들음. 도윤도 적극 동조. 내가 낸 6억 무시. 2020년 4월 28일 도윤 엄마 통장 관리 우리가 발언. 2020년 4월 27일 도윤 실버타운 언급. 내 연금 액수 알고 있음. 2020년 3월 22일 휴대폰에 기생충으로 저장.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증거요. 5월이 되자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고창 집장금 날짜를 잡았어요. 6월 초로요. 그리고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과 나중에 가져갈 것을 분류했죠. 영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 그 서류들 잘 보관하고 있어. 필요하면 언제든 돌려줄게. 고마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언니가 결정하면 언제든 도와줄게. 영자의 응원이 힘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서린이 또 외출을 하고 민호는 학교에 간 사이 저는 집을 둘러봤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이 집, 제 돈으로 산 집이지만 제 집이 아니었던 곳. 거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이 도시에서 저는 기생충이라 불렸죠. 하지만 고창에서는 다를 거예요. 거기서는 제가 한미정으로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창 부동산이었어요. 계약하신 집, 잔금 날짜 확정됐습니다. 6월 5일 어떠세요? 좋아요. 그날로 하죠.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6월 5일. 이제 한 달 반 남았네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그날 저녁 서린이 또 요양원 팸플릿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팸플릿을 보니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지만 주소를 검색해 보니 도심 외곽의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월 100만 원도 안 하는 곳이었죠.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를 위한 거니까요. 나를 위한 거?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한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겠죠. 그날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준비는 거의 끝났다. 이제 시간 문제다. 6월 5일 그날이 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저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죠. 어머니, 그 검진 결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020년 5월 10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서린이 갑자기 그런 말을 꺼냈어요. 지난번에 건강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저희가 아는 병원에서 한 번 더 정밀하게 검사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행동 보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도윤도 거들었죠. 엄마, 서린이 말이 맞아요. 다른 병원에서도 확인해 보면 더 확실하잖아요. 요즘 깜빡하는 것도 늘었고. 내가 뭘 깜빡했는데? 제가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 대신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민호는 밥을 먹다가 어른들의 분위기가 이상한지 숟가락을 놓고 저를 봤어요. 할머니 아무것도 안 깜빡했는데요. 매일 제 숙제도 봐주시고. 민호야,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 서린이 민호를 나무랐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게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좋은 병원 예약해 드릴게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 제가 숟가락을 내려놓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먼저 대학병원 건강검진 결과서였죠. 2020년 4월 21일. 한미정, 만 70세. 인지기능 정상. 치매 위험도 낮음. 뇌 MRI 이상 소견 없음.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계속해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2019년 아파트 계약서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송금 내역도 있어. 총 6억. 내가 낸 돈이지. 엄마, 그건. 도윤이 뭐라고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매달 준 생활비 이체 내역이었죠.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매달 200만 원씩, 총 3,200만 원. 내 연금에서 나간 생활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린아, 내 휴대폰 좀 줘볼래? 서린이 의아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왜요, 어머니? 잠깐만. 저는 제 휴대폰으로 서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순간 서린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이 켜지면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테이블 중앙에 놓였습니다. 거기엔 기생충이라는 이름과 제 얼굴 사진이 선명하게 떴어요.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화면을 보더니 서린을 돌아봤죠. 서린아, 이게 뭐야? 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호도 화면을 보고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엄마, 왜 할머니를 기생충이라고 저장했어요? 이건 그게 아니라. 서린이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이 집 7억 중 6억을 내고 매달 생활비 200만 원을 내고 새벽부터 밤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내가 기생충이니? 엄마, 이건 오해야. 서린이가 실수로.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 너희 둘이 변호사 만나서 후견인 제도 상담받은 것도 오해야?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한 것도? 그걸 어떻게 해? 도윤의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라고 생각했니? 간호사 30년 한 사람이. 식탁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엄마, 아빠, 왜 할머니한테 그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린아, 내가 찾아본 그 요양원. 월 300만 원이라고 했지? 실제론 월 80만 원짜리더라. 서린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아봤다는 걸 몰랐던 거죠. 차액 220만 원은 어디에 쓸 생각이었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날 위해서, 날 기생충이라고 부르면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도윤이 저를 부르려 했지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엄마가 낸 6억은 그냥 없는 돈이야? 이미 집값에 들어간 거니까라고 했다며? 도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 알았겠죠. 엄마가 다 들으신 거예요? 그래. 다 들었어. 내 통장을 너희가 관리하겠다는 것도, 내가 가스불 켜놓고 나갔다는 거짓말도. 도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겠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이 집 내가 팔 거야. 네. 도윤과 서린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내가 낸 6억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까. 변호사와 이미 상담했어. 공동 소유로 되어 있어도 내 지분만큼은 받을 수 있대.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너희가 나머지를 내든지 아니면 집을 팔고 각자 지분대로 나누든지. 선택해. 서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나를 기생충이라고 부르고 치매로 몰아가고 싸구려 요양원에 쳐넣으려던 사람들한테?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제발. 민호를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결심을 바꿀 수 없었어요. 민호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놀러와.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전북고창. 이미 집도 계약했어. 그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서린아, 내가 친정 어머니랑 짠 그 계획. 다 녹음해뒀어. 서린이 휘청거렸습니다. 도윤이 서린을 붙잡았지만 그의 표정도 절망적이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너희가 먼저 시작한 거야.
나는 그저 내 권리를 찾아가는 것뿐이야. 저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식탁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한 달 안에 결정해. 집을 팔든지 내 지분을 사든지.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도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반성하는 사람에게 하는 거야. 너희는 들켰을 뿐이지. 방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서린의 울음소리와 도윤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민호의 훌쩍이는 소리도요. 저는 침대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오늘 모든 것을 폭로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기생충이라 불린 내가 오늘 내 이름을 되찾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2020년 6월 5일 새벽 5시. 한 달 전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이 떠나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 늘 일어나던 그 시간에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 앞에 섰죠. 짐은 많지 않았어요. 남편이 쓰던 작은 라디오, 민호가 그려준 그림 몇 장, 그리고 제가 평생 모아온 요리 레시피 노트.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민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살 민호는 새벽인데도 일어나서 저를 배웅하러 나온 거였죠. 민호야, 일찍 일어났구나. 할머니 가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짐 싸시는 거 봤거든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정말 가셔야 해요?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한 달 동안 서린과 도윤은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한번 기생충이라고 불렸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죠. 무엇보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제가 가진 재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럼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넌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방학 때 놀러와. 고창 바다 구경시켜줄게. 민호가 저를 꽉 안았습니다. 작은 품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왜 가요? 민호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기생충은 흙으로 돌아가야 뿌리가 되거든.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현관문이 열리고 도윤이 나왔습니다. 한 달 사이 수척해 보였어요. 엄마, 정말 가셔야 해요? 그래. 이제 갈 때가 됐어.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엄마를 그렇게. 됐어. 지나간 일이야. 서린도 나왔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초췌해 보였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서린아, 우리 서로 편하게 살자. 너도 시어머니 없는 게 편하잖아. 서린이 울먹였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어요. 기사님이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어주셨죠.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잘 살아. 건강하고. 엄마. 도윤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죠. 서울 아파트 매도 계약서요. 9억 원. 제 지분은 6억 원이었습니다. 도윤이 제 지분을 사기로 했어요. 일부는 이미 받았고 나머지는 대출받아서 단계적으로 주기로 했죠. 어디까지 가십니까? 서울역이요. 새벽 일찍 여행 가시나 봐요. 네, 이사 가는 거예요. 기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동안 갇혀있던 도시였죠. 이제야 떠납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KTX를 탔어요. 전북 익산행이었죠. 기차가 출발하자 가방에서 남편의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이어폰을 꼭꼭 켰더니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니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이제 우리 집으로 가. 더 이상 기생충이 아니야. 혼잣말이었지만 왠지 남편이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2시간 반 후 익산역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고창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초록빛 들판이 눈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고창 버스터미널에 도착하니 영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드디어 왔네. 영자야, 고마워. 마중 나와줘서.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짐 내가 들게. 영자가 캐리어를 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영자의 차를 타고 제 새 집으로 향했어요. 언니, 집 정리 다 해놨어. 가구도 배달 왔고. 정말 고생했네. 아니야. 언니가 드디어 자유를 찾은 게 얼마나 기쁜데. 차가 바닷가 도로를 달렸습니다. 탁 트인 서해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집에 도착했어요. 하얀 벽에 빨간 지붕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엔 이미 텃밭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언니,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어. 다들 서울에서 혼자 내려온다니까 걱정하더라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담한 거실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와, 정말 좋다. 그치? 여기서 새 인생 시작하는 거야, 언니. 방을 둘러보니 제가 보낸 짐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거실 선반에 올려놨어요.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마음에 들어? 사진 속 남편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가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언니가 매일 끓이던 거 내가 한번 해봤어. 맛있네. 영자도 요리 실력이 늘었네.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론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언니, 민호는 괜찮대? 응. 방학 때 온다고 했어. 도윤이랑 설이는? 이제 상관없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행복하게 살아. 기생충이 아니라 한미정으로. 그래, 한미정으로. 밤이 되자 파도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새 일기장이었죠. 2020년 6월 5일. 오늘 고창에 도착했다. 새벽 5시에 서울을 떠났다. 더 이상 그들의 기생충이 아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되찾았다. 한미정. 그게 내 이름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어요. 서울에선 볼 수 없던 별들이 반짝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의 문자였어요. 할머니, 잘 도착하셨어요? 벌써 보고 싶어요. 방학 때 꼭 갈게요. 사랑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민호 사랑해.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 그리고 한 줄 더 추가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자유야. 고창에 자리 잡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20년 9월 가을이 왔어요. 아침이면 텃밭에 물을 주는 게 제 일과가 되었죠. 토마토, 상추, 고추. 제 손으로 심은 것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정 선생님, 울타리 너머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네 아이들이었죠. 제가 간호사 출신이라는 걸 안으로 다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도 글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래, 오후에 마을회관에서 해. 다들 올 거지? 네, 꼭 갈게요.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동네 아이들에게 글쓰기와 읽기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법 정식 교실이 되었죠. 한미정 씨,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푸근한 분이었어요. 이장님, 무슨 일이세요? 마을 건강 반장 좀 맡아주실래요? 간호사 하셨다니까 딱이신데. 건강 반장이요? 네, 어르신들 혈압 재고, 건강 상담하고, 보건소에서 약간의 활동비도 나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에 복이 들어왔어요. 복이라. 서울에서는 기생충이었는데 여기서는 복이 되었네요. 오후가 되자 마을회관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벌써 모여 있었어요. 8명.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했죠. 오늘은 일기 쓰는 법을 배울 거야. 일기요? 그거 어려워요. 아니야, 쉬워.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쓰는 거야. 제가 칠판에 예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밥을 먹었다. 학교에 갔다. 이렇게만 쓰면 재미없겠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렇게 써보자. 오늘 아침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 냄새에 잠이 깼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간지렸다. 어때? 와, 완전 달라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이 민호를 떠올리게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민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그래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낸다. 민호는 건강하지? 바로 답장이 왔어요. 네, 건강해요. 추석 때 찾아뵐게요. 추석? 이제 곧이었네요. 가족을 다시 봐야 하나 고민이 됐지만 민호 생각에 그래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가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장본 것들을 한가득 가져왔어요. 언니, 된장 담그자. 내가 매주 가져왔어. 그래, 오랜만에 된장 담그네. 우리는 마당에 앉아 항아리를 준비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언니, 여기 살면서 행복해? 영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응, 행복해.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사는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서울에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였잖아. 그것도 마지막엔 기생충이 됐고, 근데 여기선 그냥 한미정이야. 미정 선생님이고, 영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기뻐. 추석 전날 도윤 가족이 고창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차에서 뛰어내려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우리 민호 많이 컸네. 민호를 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3달 만이었는데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도윤과 설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집이 정말 좋네요. 그래, 나한테는 딱이야. 설인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추석 용돈이에요. 됐어. 난 돈 충분해. 그래도 정말 괜찮아. 대신 저녁이나 같이 먹자. 저녁 식탁에는 제가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서울에서 매일 하던 그 음식들이었죠.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먹었습니다. 도윤과 설인도 조용히 먹었어요. 엄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이런 수고를. 설인이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식사 후 민호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응, 할머니 집이니까. 저도 자주 올게요. 방학마다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 민호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많이 후회해요. 매일 울어요. 그래. 아빠도 회사에서도 멍하니 있대요. 할머니 생각한다고. 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마음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엄마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건강해라.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각자 잘 살면 돼. 차가 떠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였어요. 제가 혈압을 재드리는 날이었죠. 미정 씨, 우리 마을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이고, 별 말씀을. 제가 더 고맙죠. 근데 서울에서 혼자 내려온 사연이 있나 봐요?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가족이 저를 필요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필요한 곳으로 왔죠. 아이고, 그런 못된 가족이. 아니에요. 덕분에 제 삶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2020년 9월 15일. 추석이 지났다. 도윤 가족이 다녀갔다. 미안해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미정 선생님이다. 건강 반장이다. 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더 이상 기생충이 아니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어요. 언니 잘 지내? 응, 오늘 추석 잘 보냈어. 도윤이네 왔다 갔어? 응. 민호 얼굴 봐서 좋았어. 언니 다음 주에 또 갈게. 김장 준비해야지.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에 텃밭의 채소들이 살랑거렸어요. 제가 심고 기른 것들이었죠. 서울에선 밤 냄새로 살았지만 여긴 흙 냄새로 삽니다. 서울에선 새벽 5시가 고통의 시작이었지만 여긴 희망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자유입니다. 제 이름을 되찾았고 제 삶을 찾았습니다. 기생충에서 뿌리가 되었어요. 2021년 봄 고창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오늘 아침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민호의 글씨였죠.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민호예요. 이제 11살이 됐어요. 할머니가 떠나신 후로 우리 집이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는 이제 집안일을 직접 하세요. 아빠도 퇴근하면 설거지를 도와요.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가 그리워요. 할머니, 글씨 예쁘게 쓰는 법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이 제 글씨가 삐뚤빼뚤하대요. 사랑해요, 할머니.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긴 편지를 쓴 건 처음이었어요. 그 밑에 도윤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제야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지 알게 됐어요. 기생충이라는 말. 정말 죄송해요. 엄마는 우리 집의 뿌리였는데 저희가 그걸 몰랐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요. 다만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서린의 편지도 있었어요. 떨리는 글씨로 쓰여 있었죠. 어머니,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기생충이라고. 그 말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 알아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들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텃밭에 심은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저는 편지지를 꺼내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에게. 할머니도 민호가 보고 싶어?
글씨 예쁘게 쓰는 법은 간단해. 천천히 정성껏 쓰는 거야. 마음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쓰면 저절로 예뻐진단다. 여름 방학에 고창에 오면 할머니가 직접 가르쳐 줄게. 도윤, 서린에게 언제든 올 수 있어요. 다만 서로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때 나는 기생충이 아니라 한미정이고 당신들의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예요. 그걸 인정한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정 선생님, 오늘도 건강교실 하시죠? 네, 오후 2시에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활기차졌어요. 이제 저는 이 마을에서 없어선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정 선생님, 어르신들은 미정 간호사, 이장님은 우리 마을 보물이라고 부르죠. 오후 건강교실을 마치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잔잔했어요. 벤치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1년 4월 10일. 오늘 민호와 도윤, 서린의 편지를 받았다. 그들도 이제 깨달은 것 같다. 내가 기생충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기가 내 자리니까.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갈게. 장독대 정리해야지. 그래, 고마워. 언니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전화를 끊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텃밭의 채소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제가 심은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기생충이라 불렸던 저도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렸죠. 다음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편지 받으셨어요? 그래, 잘 받았어. 여름방학에 정말 가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 할머니 사실 엄마가 매일 울어요. 할머니 미안하다고. 알아. 민호야, 할머니는 괜찮아. 정말요? 응. 할머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여기서 할머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할머니도 저 필요하시죠? 그럼 우리 민호가 제일 필요하지. 민호와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저녁 무렵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미정 씨, 내년에 마을 복지관 운영 맡아주실래요? 월급도 나와요. 복지관 운영이요? 네, 어르신 돌봄이랑 아이들 교육이랑. 미정 씨가 딱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장님이 가신 후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기생충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뿌리가 됐어. 이 마을의 뿌리.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제 텃밭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제는 제가 원할 때 일어나고 원할 때 잠들 수 있다는 것을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기생충이라 불렸던 한 여자의 이야기요. 저는 70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제 삶이 시작됐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때론 자신을 위해 떠나는 용기도 필요하죠. 누군가는 저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버리는 일이라는 것을요.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켠이 아프신다면 한 번쯤 자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떠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위로의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